우리는 의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잖아요. 북한의 의료인으로서 급여를 받아도 쌀 10kg, 20kg가 아니라 1kg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맞벌이 안 되네요. 부업을 또 하게 됩니다. 이 김치 장사를 에? 하는 걸로 이렇게 또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치? 예, 진짜요? 김치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지난해 11월입니다. UN 제네바 사무소에서 북한 인권을 조사하는 인권 단체들이 모여서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아동, 여성 그리고 의료 부문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 실태 또한 화두에 올랐는데요. 오늘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통일의료연구센터의 안경수 센터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통일의료연구센터 안경수입니다. 맞습니다. 센터장님은요, 사실 이 북한의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아주 오랫동안 진심으로 연구를 하신 대표 주자이십니다. 보건의료백서를 내기도 하셨죠. 와. 그때 코로나 직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북한 보건의료 백서의 집필에 참여했었는데요. 최대한 실상과 가깝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이렇게 증언도 취합을 하고 또 북한 문헌도 직접 이렇게 다 뒤지고 해서 멋있습니다. 굉장히 북한 보건의료 체계나 실상, 현실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알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랑 책 홍보까지 한 번에 한 주된자 처음이에요. 네, 우리 페이스북 역사상 최종 대단하십니다. 네. 페이스북의 북이 또 책북도 됩니다. 역시 역설적인 그런 천재이신가요? 네, 자기 PR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소개하는 게 우리 페이스북 식구들한테는 더 친숙할 것 같아요. 남인희 씨 남편 김정국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국 씨. 반갑습니다. 민희 씨 남편. 민희 씨 남편이에요. 반갑습니다. 대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새로운 식구입니다. 최윤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윤서입니다. 2019년에 탈북했고요. 북한에서 간호사로 2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서님 보니까 굉장히 친절할 것 같아서 확신의 간호사상. 영화에서 본 간호사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뭔가 되게 상냥할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미소가 감사합니다. 인상적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2008년에 평양의 의료시설을 직접 둘러보셨다고 해요. 직접. 어떻게 다녀오신 거예요? 예, 그때 2008년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지금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와 서울대학교 병원이 북한의 평양에 있는 평양의학대학 병원 안에 소아병동을 지어주는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을. 아이들 위한.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준공식, 소위 테이프 끊는 준공식이 있어서 그 준공식 겸해서 제가 가게 되었는데 저도 그때 호기심이 많아서 북한의 병원들, 그다음에 또 다른 보여지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좀 담고 혹시 인증샷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증샷 찍으셨어요? 예, 유진석도 찍었는데 저 건물이 이제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고요. 정확한 명칭이 평양의학대학 병원 어깨동무 소아병동입니다. 예, 이 저 건물의 이제 특징이 그 당시 2008년도에 평양에서 그 H빔 철골 구조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은 정말 이 건물이 독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 지었나 봐요. 예,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저 건물 자체가. 이 재밌는 게 저 사진을 보니까 저거 둘리예요. 한국 만화 영화 캐릭터인데. 우리 딸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 병동 자체가 어린이 병원, 그러니까 소아병동이다 보니까 저렇게 인형이나 그다음에 벽에 아주 귀여운 캐릭터들을 그려놓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꼼꼼하게 그 비품들이나 이런 관계 물품들을 싹 다 챙겨갖고 지원을 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이 병원이 이렇게 한국과 북한이 합작해서 정성스럽게 지었는데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확신의 간호사상 윤서 씨. 북한에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윤서 씨도 현지에 있을 때 저 병원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대북 지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던 저희는 이제 당에서 뭔가를 잘해서 병원이 또 하나 생겼다 정도로 알기 때문에 어떤 지원으로 어떤 병원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방에 이제 홍보를 할 때는 정책을 대변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뭐 김한유 병원이나 적십자병원 같은 그런 병원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지원을 철저히 숨기고 의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는 잘 모르죠. 저도 한국에서 저렇게 좋은 병원을 세워줬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거기 가서 나중에 그 건물에 올라간 다음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도 얘기하는 게 그때 진료를 받으면서 시설이 너무 좋아서 좀 너무 신선했대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도 그게 한국에서 지어진 줄 몰랐대요. 한국에 와서 알았대요. 실제로 저기에 이제 그 들어가는 의료기기나 의료 물품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그런 하여튼 기자재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되고 했었고 기자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이제 기술적인 지원, 유지 보수 관련해서도 이렇게 습득을 같이 협력을 해갖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또 의료진들 교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또 대거 올라가셔갖고 저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북한 의료진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병원을 하나 짓는다는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은 요소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나서는 이 병원이 유지 보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도 많이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예. 혹시 두 분이 한국 처음 오셨을 때 병원 진료 보셨을 때 북한 병원 진료 받는 느낌이랑 이 느낌이 좀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아직도 그 자가 면역을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가 면역. 네, 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약을 안 먹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열이 나면 그냥 그 아스피린이라고 그거 먹고 땀을 내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병원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게 감기가 걸려서 그래 뭐 병원담 한번 체험할 거 해서 내과를 갔습니다. 동네 내과 갔는데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작은 병원인데 좋죠. 의료기계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막 새기기처럼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어서 되게 좀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봉화진료소를 가보진 못했지만 평양에서 그렇게 소문만 자자한 봉화진료소 시설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윤서 씨는 북한에서 간호사 활동을 했으니까 한국에서 직접 비교가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병원에 외형상은 신뢰가 전혀 안 갔어요. 그랬던 이유가 그 북한은 이제 멀리서 봐도 병원은 병원 건물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웬만한 병원들이 뭐 막 미용실, 약국 뭐 이런 데 막 섞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사쌤도 약간 소상공인처럼 장사하는 사람처럼 저도 신기했어요. 네, 전문가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뭔가 가면 침 나줄 것 같은 느낌이고 뭔가 가정집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북한은 이제 큰 병원 가도 엑스레이 한 번 받으려면 대기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보통은 막 담배 한 갑 아니면 뭐 북한 돈 10,000원 주면서 저 좀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상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일단 큰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웬만한 작은 병원 가도 CT, MRI 기본으로 다 있고 웬만한 검사가 이제 뭐 검사실 있는 병원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는 게 그게 되게 놀랍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간호사 그 직업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간호원 이 명칭 좀 다른데 차이가 있나요? 치료에 동참한다는 데서는 같은 의미고요. 이제 한국이랑 좀 차이 나는 게 있는데요. 한국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이제 병원 직원이고 그리고 환자 케어를 위해서 간병인을 개별적으로 고용하잖아요. 이게 북한이랑 조금 달라요. 북한은 간호원, 간병인이 병원 직원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도 다른데요. 이제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 시설 청소, 수술장 뭐 수술포 같은 거 세탁
이런 업무를 하고요. 청소까지? 네. 일반적인 청소? 청소 그러니까 건물 관리 역할도 해야 되고 간호사가 한국에서 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할 일을 북한에서는 간호사가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고생 많네요. 굉장히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네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보니까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또 건물 관리인 이런 어떤 영역이 구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간호사는 고등교육을 다 마치고 이 전문적인 직업인데 반해서 북한의 간호원은 그 양성 기간이 너무 짧고 또 병원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아는 간호원 임무도 하지만 또 유지 보수나 또 청소나 이런 작업 같은 거를 의사와 간호원들도 다 같이 합니다. 이런 거 하셨어요? 예, 너무나 다 저희도 잘, 이제 예. 건설업에 많이 동원됐던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이제 북한은 사회 시스템상 뭔가를 뭐 예를 들면 병원 현대화를 해라라고 하면 병원을 좀 트렌디하게 꾸미고 뭐 건물도 지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2016년도에도 병원들의 이제 식당을 다들 건설해라라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식당을 병원 직원들이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쌓아서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신개념인데요? 병원에. 우리로 따지면 이거잖아. 학교 하나 지어라 그럼 가서 학생들, 선생님들이 가서 그렇죠. 블록 네, 쌓는 맞습니다. 그런 네. 방송국 하나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블록 쌓아야 돼요. 너무 부려먹네요. 아, 이 의사, 간호원에게 병원 관리 동원까지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 본업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의사나 간호사가 북한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생각보다 인기가 있기는 합니다. 있어요? 네. 왜요? 이게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본업 외에 사이드 잡처럼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게 의료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건설도 같이 해야 되고 당연히 청소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나는 철도 직원이면 철도 관련 일만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농장 지원 가서 농사하고 건설 현장 가서 건설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왕 이중 삼중 노동을 할 바에는 내 본업에 종사할 때만이라도 조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또 내가 퇴직하고 나서 내가 이제 집에서 뭐 암암리에 조금 돈벌이 할 수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의료계가 그래도 이제 경쟁률도 높고 이제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 하면 안 되지만 거의 합법적으로다시피 뇌물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병원의 현실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뇌물을 많이 받긴 합니다. 그 형이 병원에 한번 입원을 했었는데 그 병원에 그 아버지 군대 동기분이 계셔서 되게 군대 동기면 되게 친해요. 특별한 사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아버지가 그냥 가도 되겠지만 담배 두 갑을 주시면서 이제 가서 좀 줘라 그냥. 그러니까 인사차례처럼 친구 사이에도 그럴 정도로 받는 의사 입장에서는 떳떳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나마 먹고 뭐 100월치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사가 조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담배는 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담배만 받아서? 그거를 바로 장마당에 나가서 팔죠. 그 담배를. 큰 병원 정문 앞에는 담배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들 서 있어요. 종류별로 담배 들고. 그 윤서 씨, 이 북한의 무상 의료도 말뿐이에요? 무상 의료 언젠가 들어보긴 했는데 일단 심지어? 네, 북한은 무상 의료를 한다고 선전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그게 가르치고 있는 약간- 걸 들어본 적은 있대요. 자기의 피를 수혈해주고 피부를 바친다는 것이 어디 허란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 어미아동병원의 선생님들과 간호원들은 환자들이 들어오면 자기의 피와 살을 바쳐 꺼져가던 어린 생명들을 소생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고마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피부로 직접 느꼈습니다. 학습회 강연회 때나 듣는 얘기고요. 사실 북한 주민들 자체가 병원에 이제 치료비 부담 때문에 안 가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이제 무상 치료를 기대조차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뇌물을 받죠. 담배 한 대 피십시오. 음식 권하듯이.
이렇게 시작된 건데 아하. 이제는 점점 발전해서 담배도 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담배 받으면 나가서 되팔아야 되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는 현금주의 합니다. 평양의 정책을 대변하는 병원이 평양산원이라는 곳이 있나요? 아, 북한에서 그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정책으로 평양산원을 굉장히 많이 홍보해요. 그래서 모든 병원이 유료지만 특정 몇 개 병원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적십자병원, 김한유병원, 그리고 평양산원 같은 것들이고요. 이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다른 명목으로 주민들한테서 또 이제 세외 부담으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한테 돈을 걷어서 몇 개 병원 무상 치료해주고 마치나 무상 치료가 현존하는 듯이 이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다. 북한 무상의료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예, 아닌가 봐요. 예, 그것이 이제 사실 북한 보건의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원칙이 무상 치료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북한의 이제 헌법 72조와 의료법 3조, 그다음에 인민보건법 제9조 같은데 무상 치료가 정확히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법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이제 경제 위기가 고착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안에 맞물려 있던 북한의 병원 공급 체계도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사실 주민들이 가정집이나 시장, 그다음에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또 사고, 그다음에 의료인들이 자신의 병원 말고 이 가정집 같은 데서 의료 행위를 좀 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북한 보건의료에서 가장 1원칙이고 기본적인 원칙인 무상치료제는 지금은 그 형해화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의사들의 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북한의 이제 여타 직장들과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그 사실상 그 의료인이 이제 의료기관에서 받는 급여를 보면 제가 연구한 결과는 이제 2010년대 들어서 임금이 북한 의사가 많아도 4,800원 정도. 그다음에 간호원들은 많아도 2,000원 정도. 한 달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의 쌀 가격을 조사했더니 그 당시 2010년대 쌀 가격이 6,000원 정도, 5,000원, 6,000원 정도였는데 요새는 8,500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한 달 동안 북한의 의료인으로서 급여를 받아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쌀 10kg, 20kg가 아니라 1kg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밥벌이 안 되네요. 근데 그 임금, 그 급여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각종 경조사비, 그러니까 자기 병원의 경조사비야, 그다음에 행사비, 의료기관 행사비 같은 게 공제돼서 나옵니다. 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의료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받는 그 급여가 급여로서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과 시장 물가, 그러니까 실생활의 물가와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 괴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각종 부업이나 사적 치료 같은 거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담배 뇌물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북한의 무상 의료 정책은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이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여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의 낯부끄러운 의료 실태를 들킨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데요. 가뜩이나 열악한 보건 상황에서 북한에게 닥친 감염병 위험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국경을 철통같이 닫은 북한.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안 청정국이라 자찬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북한 내부에서 이제 열병처럼 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열병인지 코로나인지 확정할 수가 없는 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코로나인지 뭔지도 모르고 집에서 이제 앓은 사람들이 좀 많았고요. 2022년 5월 북한은 처음 코로나19 발생을 인정하며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8월 종식 선언을 할 때까지 누적 유증상자 470만 명, 사망자 74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이 아닌 유증상만으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 장비라든지 키트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증상만 가지고도 자기네가 이거는 코로나다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사실 북한 내 의료 보건 상황은 코로나19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감염성 질환은 만연했는데요. 북한에 만연한 감염성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제일 많은 거는 결핵이고요. 그리고 B형 간염, A형 간염이라든지 그리고 홍역이나 수두나 그리고 에이즈 이런 부분들도 진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국제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결핵 환자는 13만 5천여 명, 매년 5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북한은 결핵 고위험국으로 7년 연속 지정되고 맙니다. 북한도 김일성 정권 시기부터 감염병 예방 및 퇴치 시도를 해왔습니다. 예방의학을 보건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웠는데요. 질병 발생 전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막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2, 3 예방과를 만들어 각각 간염과 결핵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하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여전히 간염과 결핵이 성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원에 와도 엑스레이가 안 되고 경비가 없으니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진단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거죠.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세균이나 기생충 등 여러 질환에 자주 노출됩니다. 또 북한 주민 10명 중 4명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고요. 백신 또한 유엔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경 봉쇄 기간 동안 북한 정권이 백신 지원도 거절해 의료 공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다시 지원이 시작됐으나 대부분의 백신 접종률이 50% 미만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2021년 세계보건안보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195개 평가 대상국 중 19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북한 정권이 진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건 다름 아닌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 어려운 의학 공부를 하고도 북한에서 의사나 간호원으로 살기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센터장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퀴즈를 하나 드리면 북한에서 이제 의사들이 선호하는 진료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요? 정국 씨 힌트 좀 줘보세요. 어디가 인기가 좋은지.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잘 안 다녔다고. 윤서 씨가 말해버리면 정답이니까 안 되고. 저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호하는 진료가 뭐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성형외과. 너무 허탈하게 웃으시는데요. 약간 말이 안 되는 답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터무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와이프가 쌍수를 구강과 가서 했다고. 구강과? 치과. 쌍꺼풀 수술? 북한에서? 쌍꺼풀 수술을 치과에서 했다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요? 성형외과가 없습니다. 성형외과 없어요? 네. 우리 둘 다 틀렸어요. 충격적이에요. 정답이 뭔가요, 센터장님? 예, 그 일률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간 의료인 출신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2순위와 3순위가 내과와 외과 정도가 이렇게 선호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외과의 경우에는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돈이 많이 이렇게 벌 수가 있습니다. 병원 측면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내과의 경우에는 이 퇴근 후에 이 자기의 가정집에서 진료를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료를 내과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호가 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불법이죠. 예, 모든 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적인 활동은 다 불법이죠. 불법, 예. 간호사들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일단 이제 외과라고 하면 뭐 정형외과나 아니면 뭐 신경외과나 이렇게 되고 대부분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1인당 이제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간호사들도 이제 조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외과도 선호되고요. 그리고 내과 같은 경우는 일할 당시보다는 일을 그만두고 나중에 내가 집에서 약을 팔겠다.
또는 조그만 치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배울 게 많은 과로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여기랑 접근이 완전히 다르네요. 한국에서 의사들은 수술하는 과는 사실 인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과 같은 데가 선호되고 있는데 전혀 반대의 접근입니다. 아직은 이제 사회적으로 사치보다는 약간 생존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럼 그 2, 3 말씀하셨고 1위는 뭔가요? 가장 인기 많은 과? 선호되는 1위는 이게 조금 정말 이상향이긴 한데 북한의 병원마다 진료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진료? 예. 다 진료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병원 가면 맞습니다. 진료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과 이름 자체가 진료과인데요. 이 진료과가 뭐냐면 북한의 시군병원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진료과가 이렇게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른 과들과는 어떤 병원에는 들어가는 입구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진료과가 뭐냐면 그 지역에 그 당위원회 간부들과 인민위원회 간부들, 그다음에 그 간부들의 가족들을 이용할 수 있는 좀 특권화된 좀 배타적인 어떤 그런 진료과인데요. 그 진료과가 왜 인기가 많냐 하면 거기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원들은 간부들이 직접 병원의 진료과도 찾아오기도 하지만 간부들이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의사와 간호원들이 그 혈압 체크 또 건강 체크 이런 거를 또 의약품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왕진 비슷한 개념으로 다 가서 케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의 간부들과 이 안면 관계, 인맥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맥이 통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의료인들은 당원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고 또 다른 더 좋은 더 큰 병원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인사 조치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향 개념으로서 가장 선호되는 과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병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원 의사 다 합쳐서 이제 30명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과는 있는데 진료과 담당 의사 간호사는 없어요. 일반 외과나 내과에서 진료를 보다가 진료과 대상이 왔다라고 하면 대기 환자 다 이제 제쳐두고 우선 진료과로 달려가서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확실히 지금 보면 참 불공평한 진료과를 너무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진짜네요. 다들 본업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네. 정국 씨, 네네. 리트 출신이니까 맞아요. 혹시 이 진료과 가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거의 중앙당 과장 정도 되면은 진료과 대상이다라는 말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실제 병원에 가면 그런 과가 따로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또 이제 와이프 얘긴데 또 와이프 외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항일 김일성과 같이 싸웠던 그런 되게 완전 전통적인 그 뿌리죠. 그래서 할머니를 특별하게 국가에서 돌봐줬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를.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다 연료보장 받고 그냥 그 집에 계실 때 이제 아프시잖아요. 연료하시면 아프다 하면은 평양의대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할머니를 모시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구급차가 와서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우가 다르네요. 네, 진료과야말로 이제 북한의 그 무상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긴 하죠. 그만큼 일반 사람들은 존재도 잘 모를걸요. 그냥 대놓고 차별. 예, 그래서 사실은 각종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특혜된 누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북한 보건의료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꼽고 싶습니다. 진료과가. 예. 네. 그럼 가장 인기 없는 진료과 어디예요? 그 북한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과라고 하면 보통 힘든 과인데요. 그 힘든 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제 구급과와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당직을 서면서 구급과와 이제 간염과 결핵과 왜냐하면 전염성 질환은 의사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질병으로 인식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과들은 이제 잘 안 가려고 하는 의사들이. 그리고 응급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들을 이제 일하고 있는 의사를 응급과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의대를 금방 졸업한 그 신입 의사들을 응급과를 거쳐서 본과에 배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응급과에 과장 제외한 의사들은 대부분 이제 신참. 드린 경우가 많고요. 좀 인기가 제일 없는 과, 가기 싫은 과가 맞죠. 항상 이제 응급과는 야근을 따로 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응급 환자가 들어오는데 다 신참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서 항상 이제 욕 먹고 그런 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은 또 이제 의료 쪽에서도 현실과 그 국가 시스템이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구급과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구급과를 뭐 이용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이용해 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에게 축구를 하다가 공중볼 경합을 하다가 한 친구가 이제 잘못 떨어져서 오른팔 이게 여기가 이제 삐어져 나간 거예요. 걔가 이제 막 고통을 호소하는데 애들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이었다면은 뭐 당연히 119 불렀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애들이 일단 딱 떠올린 게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일병원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들고 뛰자라고 해서 애들이 그 덩치 있는 애가 걔를 업고 막 뛰어갔어요. 한 10분, 아니 15분 뛰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었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 다 불이 꺼지고 이거 진료 안 할 것 같은데 해서 일단 1층으로 막 그 접수실 쪽으로 뛰어갔죠. 해서 막 거기 당직 서시는 그 분한테 이거 동무가 지금 팔이 삐었다. 이거 팔이 지금 뭐 어떻게 됐다. 이거 해야 될 것 같다니까 이제 쉬시던 당직 선생님이 이제 나오셔갖고 그 친구를 이제 어느 방에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잠깐 이제 뭐 개성이 나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 깁스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나마 가까운데 병원이 없었으면 이거 뭐 팔이 좀 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제때 못 맞추면. 그래갖고 좀 식은땀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119란 번호가 아예 없어요, 북한에서. 응급 번호가. 있기는 있어요. 아, 119인가요, 그것도? 아, 119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보통 111, 112, 188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민 세대에 가면 경비처소라고 있거든요. 외부인이 오는지를 감시하는 처소가 있는데 그 창문마다 그걸 빨간 거를 써놓고 있어요. 그 뭐 111, 112 이렇게 해서 뭐 안전부 신고 전화번호, 뭐 보이부 신고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병원 이렇게 있기는 한데요. 저는 또 약간 호기심이 발동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걸어봤는데 이제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응급 환자가 가는 데는 아닌가 보다. 그랬던 경험이. 그래서 북한에서 예를 들면은 가다가 크게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그러면 일단 병원 구급과에 전화하거나 응급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중에 이 차가 있는 사람, 소위 서비스차가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 차로 일단 태우고 가야 됩니다. 아, 차 있는 친구. 예,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아, 너무 끔찍해요. 아플 때 응급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정말 크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의료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의사들은 월급이 너무 작아서 집에서 부업을 할 수밖에 없고 부업을 잘 할 수 있는 과가 의사들이 선호하는 진료과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근데 사실 집에서 진료를 하면 병원만큼 의료기구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진료 또한 한정적일 것 같은데 집에서 어떤 시술까지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의료인들 중에는 병원에서 퇴근 후에 저녁에 집에서 다 차려놓고 이 사적 치료소를 이렇게 치료소를 운영을 하는데요. 단적인 예로서 이제 자기 가정집에서 치과를 운영하시는 분의 상황을 보면 그 집 안에서도 다 치과 치료가 무리 없이 브릿지, 틀니 이런 것까지 다 제공을 환자에게 해주는 뭐 충치 치료는 물론이고요. 그게 다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요 자기 동네에 있는 그런 가정집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맞춰서 가는 거고 또 소문 같은 게 있어요. 소문 명성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서 다 찾아가기 때문에 저녁 되면은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예 전업으로 완전히 나와서 하신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다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과가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내과예요. 그래서 본인이 약을 가져다 팔면서 내과 진료를 하기 때문에 조금 과잉 진료 부분도 있겠죠. 약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외과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무균, 소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장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내과인데요. 이게 의외로 이제 북한에서는 성령을 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비사회주의적인 생활 양식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요. 막 엄청 비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사적으로 발달돼서 쌍수 이런 거를 가정집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와, 위험하지 않아요? 뭐 아시잖아요. 감염돼서 얼굴이 좀 뭐 이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또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수도 없어요. 없죠. 왜냐면 암암리에 서로 이제 합의하고 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성형, 뭐 쌍수, 보조개. 보조개? 네, 아, 거기도 보조개를 또 해요? 보조개를 굉장히 많이 뭐 합니다. 해요, 보조개? 보조개를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아, 만들 수 있군요. 저는 이거 할머니가 네. 물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피부과 말씀하셨잖아요. 피부과 시술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이건 딱 한 번 있었던 일반적이진 않은 사례인데요. 맹장 수술을 집에서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외과에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맹장 수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이제 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집에서 이제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거의 뭐 잡혀가고 막 법적 처벌 받고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모험적인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집에서 진료하는 거니까 병원 아니고 네. 금액은 그냥 부리는 게 값이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군요. 받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그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데요. 경찰제구나. 예, 왜냐면 마음대로 그 가격을 붙이지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윗동네에서 가정집에서 치료하는 거와 아랫동네 가정집에서 치료하는 게 만약 금액이 다르다면 위아래로 나뉘는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입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때문에 다 이제 가격대가 그 지역마다는 어느 정도 일정하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외화벌이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정국 씨 지인이 아프리카로 외화벌이를 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할머니랑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사정이 있겠거니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애들이 뭐 어느 대학 갈 건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꼭 의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부모님이 다 의사래요. 그래서 부모님은 근데 왜 같이 안 사냐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다 아프리카에 의사로 나가셨대요. 그 나가서 한 뭐 3, 4년 하고 들어오면은 1인당 한 10만 달러 벌어 갖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달러? 네. 와, 달러로 10만 달러. 밥벌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양부모님이 다 나가셨으니까 아마 더 많이 벌어오시겠죠. 그래서 그 자녀를 두고 나갈 만큼 그만한 그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 친구도 아마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자기는 무조건 의대를 갈 거라고 했고 그때 그 친구도 구강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친구 의대로 갔습니다. 그래요. 네. 구강과 가서 쌍꺼풀 수술 해주고 있겠네요. 잘 됐네. 제2의 제3의 미니 역시 시리즈. 아마 쌍꺼풀 수술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화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 대학에 지나가려는 학생들도 그거를 바라고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럼 의사가 외화벌이 하면 월급은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월급 외화벌이 나가서 북한의 의사들이 그 버는 돈은 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이 부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부업이 어떤 독특한 부업이 있는데요. 그 부업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해외 가서요? 예, 아프리카. 의사가 예, 의사와 그 가족 하여튼 의사가 예. 아프리카니까 사자 수련하고 뭐 이렇게. 수의학 쪽으로 아예 선인장 캘 것 같아요. 투잡. 아니면 뭐 우리나라처럼 군의관 그 나라 군대에 들어가서 그 군인들 진료 보는 약간 알바? 그것도 사실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면 약품 같은 걸 몰래 빼서 팔아버리나요? 본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정이 뭐 북한에서 흔한 일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김치 장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또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치? 예, 진짜요? 김치요. 그래서 북한의 의사들이 그 외화벌이 아프리카 등지에 외화벌이 나갈 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외화벌이 일꾼과 달리 북한의 의사들은 자기 배우자를 함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동안 그 배우자는 김치를 담궈서 김치를 거기서 이제 판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김치 장사 아프리카에서 돼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 사실은 사람들이 김치 좋아. 기후가 덥고 한데 이 발효식품이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발효식품이 김치이기 때문에 그 매콤하고 그래서 김치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김정은이 체제 강화를 위해서 민심 수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선진국형 병원 건립이라고 하는데요. 센터장님, 김정은이 꽤 오랫동안 준비했던 종합병원이 곧 등장한다면서요. 예,
그 평양 종합병원인데요. 2020년 3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말로 막 일어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퍼질 때 착공식이 들어간 병원인데 이 병원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인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어떤 선전적인 또 의욕적인 그런 북한 권력의 메시지가 있는 병원인데요. 네. 이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이 병원의 위치를 정하게 한 권력이 정하게 한 것만 봐도 얼마나 이 병원이 상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어찌 좋은가 봐요. 이 병원의 위치를 보시면요. 이 놀랍게도 대동강구역 문수거리 중심부에 당 창건 기념탑이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길쭉하게 직사각형 부지에 딱 들어서게 됩니다. 명당. 이게 왜 상징적이냐면 북한 정치 체제의 최고의 상징이 바로 조선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노동당의 낫과 망치, 붓을 상징하는 그 기념탑 앞에 이 탑이 대동강 반대편에서 소위 김정은이나 북한 권력의 집무실에서 딱 내려 보이게 아주 장엄하게 내려 보이는 그런 광경을 연출하게 돼 있는데 그 앞을 막고 이 높은 병원을 최신식 병원을 그 부지에다가 건설한 것이죠. 그래요. 그 위치만 봐도 김정은의 야심작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병원 조감도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무슨 모델 하우스, 서울 뭐 한복판에 모델 하우스 보는 느낌이에요. 네, 뭐 역세권, 비싼 뭐 아파트. 일단 기본적으로 7층 정도 되는 높이의 주상 복합 같은 그런 건축에다가 건물 2동을 올리는데 그게 다 17층 이상이라서 총 합쳐지면 20몇 층짜리 건물이 완성된 겁니다. 굉장히 현대적이고 손색 없는 그런 건물이다. 규모가 거의 크네요. 이 병원 착공식을 2020년 3월에 했는데 2020년 10월이 완공 목표였대요. 뭐요? 그렇게 빠르게? 그게 완공이 된 건가요? 7개월 만에 병원 지었나요? 그것이 좀 미스터리인데요. 일단 목표는 2020년 10월 그러니까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춰서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2025년 1월까지 이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이미 완공이 되었는데요. 그 사실 병원이란 거는 지어놓고 의료기기 확충이 돼야 되고 내부에 그 의료인들의 교육 과정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세워지게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비가 되고 있다. 저는 저것도 이제 문제라고 보는 게요. 솔직히 이제 북한에 계셨으니까 아실 건데 북한의 병원이 부족한가요? 병원에 갈 생각을 잘 안 해서 북한에 저는 이제 저걸 딱 보고 이제 드는 생각이 있는 거나 잘하지였거든요. 특히 평양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무상 치료가 되는 병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크고 유명한 병원들이 많아요. 병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병원 내 설비나 알약 이런 이제 안에 이제 소모품들이 부족한 건데 껍데기를 계속 지어 넣으면 그럼 모든 병원에 수술칼 하나씩 나눠주면 어떤 병원에서도 수술을 못 하거든요. 한 세트를 어느 한 병원에 집중해줘야 적어도 이제 한 병원에서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김정은이 뭐 이제 의료계에서도 뭐 과학 기술을 뭐 널리 보급해서 이제 현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뭔가를 했더라고요. 방침 비슷한 거를. 내가 이렇게 방침을 내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추진력으로 이런 병원을 세웠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한국에서 보면 전 국민이 천이 없어서 옷을 못 입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모든 천을 가져다 현수막을 만드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자기 PR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거나 잘하지. 그게 이제 네. 전국을 찔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간호원 출신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 말씀이 북에 닿길 기원하면서 너무 잘 들었어요. 순간 욱해서 너무 감정이. 근데 이런 북한 의료시설 현대화를 꾀하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예,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지금 뭐 지방공업 발전 소식도 맨날 들리는데 이 보건의료 측면에서도 이 수도 평양과 이 지방의 그런 의료기관을 현대화시키거나 신축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2022년 그 하반기 무렵에 그 기존의 북한의 병원 명칭이 일괄적으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북한은 이제 인민병원이라고 병원 앞에 인민자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뭐 군인민병원, 시인민병원, 도인민병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명칭이 이제 군병원, 시병원, 그다음에 도는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인민이 빠졌는데 왜 이걸 강조드리고 싶냐 하면 이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체제,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 인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빠졌다는 것. 이 빠졌다는 게 얼마나 큰 상징적이냐면
뺄 때는 그냥 빼지 않습니다. 모든 북한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인민자를 다 빼고 다시 다 명패를 다 갈아붙고 모든 걸 다 단장하고 큰 노력이 있었단 말이죠. 이 명칭 하나 바꾸는데. 싹 다. 예, 싹 다 바꿨습니다. 확인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민자가 빠진 것은 북한의 권력, 김정은 권력 체제가 그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이 보건의료 관련해서 변화,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의료 실태와 함께 북한에서 의료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 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선전 용도나 주먹구구식 일처리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자, 먼저 안경수 센터장님 어떠셨어요? 이 보건의료라는 분야를, 북한 보건의료 분야를 얘기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고, 사실 북한 보건의료라는 측면이 북한의 권력자들에게는 상당히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라는 게 어떻게 하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치료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폐쇄적이고 그 독재적인 국가에서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외부와 협력하게 되는 이 보건의료 분야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간호원 출신의 우리 윤서 씨. 네. 오늘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거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또 다른 분들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북한은 현재도 앞으로도 이제 진행 방향은 계속 그냥 이제 맞는 편말을 걸어놓고 뒤에서는 이제 나쁜 짓을 계속하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김정은만 좋은 그런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았고요. 그런 좀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활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응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이 되게 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워낙에 악선전을 많이 하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실제 진료를 받아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기본 진료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북한이 정말 말로만 그 무상치료 하는데 실제로 그 무상치료에 거의 무상치료에 가까운 것이 이미 그렇게 비난하던 한국에서는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게 참 그걸 또 북한 주민들이 모른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고, 한국을 보면서 많이 배워서 좀 선진적인 그런 의료 시스템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